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펜을 꺼내시는데 이게 그 펜은 아니죠? 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에 아유, 그거 지금 구하기 어렵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보니까 저도 좀 탐이 나더라고요. 저 멋지다. 아니 그렇게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수제 펜이라는 거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안에는 모나미 예. 네임펜 심이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모나미가 상한가 쳤잖아요. 근데 아니 모나미 펜이 아닌데 네. 그랬더니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심이 모나미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오를 때는 이게 국산이라서 한국산 뭐 이제 볼펜 만드는 곳이 주목받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심이 예.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주식 시장이 참 대단해요. 그 심이 모나미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야 귀신. 그렇게 참 우리 주식시장도 반응할 정도로 대단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 정상회담 쭉 보시면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 별일 없이 끝나면 성공입니다. 워낙 돌발 변수가 맞아요. 많아서 뭔 얘기를 정말 할지 모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뭐 어떤 대형 사고 없이 예. 지나가면 일단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성공. 성공인데 예. 사실은 회담 전에 이루어진 일은 다들 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한 3시간 전에 네. 그 이상한 SNS에 글이 올라와서 숙청 혁명 글이 막. 올라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오해가 풀렸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하다, 이재명 대통령 같아서 그러니까 매우 잘 끝난 거죠. 그리고 상호 관세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협상은 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15% 상호 관세는 그냥 네. 정해진 것이고 다만 트럼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예. 다만 품목 관세 관련해서 조금 더 건드릴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죠. 트럼프 대통령 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인물이니까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미국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일단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풀어가야 될 것이고 네. 결국에는 3,500억 불 펀드 관련해서 그게 아. 문서화를 할 거냐 그리고 문서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해질 거냐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논의 과정이 있겠느냐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김문수 당시 후보라든가 뭐 나경원, 주진우 의원 여러 가지 비판을 했어요.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뭐 축보를 터뜨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김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본인이 하는 예. 트루스 소셜의 글도 그렇지만 네. 직접 언급한 게 그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를 했고 미군 기지를 그러니까. 털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우리 군의 공군 작전사령부의 압수수색을 나갔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교묘하게 보기엔 그거를 섞어서 예. 사실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 뒤에다 대고 속삭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알아?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미국 국무부에서 저걸 정식 보건 문건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한국 교회. 교회 중에 뭐 한두 개 압수수색 당한 거를 미국 국무부에서 대통령 보고 사항으로 넣는다고? 그건 생각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어. 그야말로 귀에다 대고 어. 속삭이는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극우의 속삭임처럼 그러니까 마가와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단편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뭐 말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네. 다만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된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리스크는 상존해요. 제가 보기엔 네.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무척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날아가서 수지 바이스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도 그걸 풀어내고 역할되고 한 라인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 신경을 써야겠네요. 잘못된 그럼요. 리스크 정보가 관리해야 돼요. 안 들어가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오해가 풀렸다고 했고 잘 되고 하니까 뭐 트럼프도 좌파였다. 뭐 항공모함 언제 보내주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예. 트럼프가 원래 친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얘기하면 뭐 만난다 이러니까 그렇네요. 뭐 트럼프 대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역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친중 좌파설부터 트럼프 대역설까지 참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 참 잘 만들어내요. 예, 음모는 잘 만들어내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내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외교 관련돼서는 저희가 뒤에 시간 남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간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왜냐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다 물어보면 다 영장 발부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사실은 영장 재판 결과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100%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영장은 이런 이유로 발부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런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예. 그 내란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뭐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란 방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분명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네. 또 그 폐기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뭐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그것도 인정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발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영장 재판은 사실상 원님 재판에 좀 가까워요. 원님 재판. 그래서 AI 뭐 재판 얘기도 나오고 판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김용민 의원도 구속 불발이 되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는 아니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위증을 그렇게 하고 뭐 사실은 CCTV 드러나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구속을 안 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예. 법원의 판단은 조금 따로 놀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 그래서 뭐 이게 뭐 김앤장의 힘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는데 그럼 내란 특검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글쎄, 보안 수사를 해서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요? 재청구를 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한덕수 전 총리는 기각이 됐다. 이상해요. 아니 그런데 예.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한 거를 내란 방조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그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까지 가서 결정할 문제고 예. 지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 단계에서 이미 앞서 언급된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나가서도 위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 나와서도 역시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거기 허위 공문서 작성에 뭐 나 사후적으로 만들었던 거지 이거 찝찝하니까 없애자 그래서 없애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일은 더 황당해요. 내란이 실패한 다음에 국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틈엔가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나 그렇게 세게 나오더니 나중에 뭘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다가 대선 출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황당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매우 국민적 미운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만 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인데 근데 구속이 안 안 되니까 됐어. 더 열받는 거지. 어제 이 뉴스 속보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속기가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 리우님께서는 유인촌 전화, 추경호 전화 이거 내라 막은 거냐 이렇게 대묻고 계세요. 이런 전화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한예총이 실제로 폐쇄가 실제로.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글쎄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물론 이걸 내란 방조로 볼 거냐? 아니 저는 시각을 바꾸면 이건 내란의 공범으로 더 센 내란의 중요인물 종사자 아니야. 예, 예? 공범으로 못 볼 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방조 여부가 성립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아예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다 그러면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요. 일부 혐의 인정되는 것도 있고 네, 그 이 정도면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말을 해온 것 그리고 사실상 본인이 받는 혐의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방탄 출마까지 감행했던 거를 보면 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판사 마음이니 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게 직위원 때도 그렇고 조의 때도 그렇고 이게 판사 사법부가 국민과 좀 따로 가고 있는 느낌 계속 들어가지고 사법개혁도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그러면은 지금 아니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너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네. 옷도 받고 관식 관복 뭐 이렇게 다 제공받죠.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 기회는 또 일단은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식을 계속 드시겠죠. 사식을 계속 조선호텔을 자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선 호텔을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 비싸죠. 근데 그 아마 아 부부가 회원인 것 같아요. 거기 피트니스에. 그래요. 참 그래요. 시급하다. 빨리 나라에서 주는 밥 숙식 제공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제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출석하는 현장 보셨죠? 네, 네. 저는 보면서 이렇게 눈을 유독 많이 깜빡거린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통상 정치인들이 어떤 저런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다 본인의 무고함, 무죄를 주장을 하죠. 근데 나중에 재판 결과는 그와는 달리 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그리고 청구하면 언제쯤 청구할 거냐. 근데 저는 조만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이제 보도로만 우리가 알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건 심각하거든요. 의혹 자체가 뭐 1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이제 돈 뭉치가 찍혀서 통일교 간부 찍혀서 그러니까 윤영호 전 이제 본부장 이제 부인이라고 하던데 네. 그걸 찍어서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나왔고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란 이후에 전화 걸어서 통화하는 것도 나와 있고 한학자 전 총재 쇼핑백 얘기는 그리고 너무나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진술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네. 아내인 그 이모 씨가 통일교 재정국장을 그러니까,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 돈 만지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통일교에 정말 실세는 실세였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남편은 본부장 하면서 아내는 이인자. 재정국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돈의 흐름을 다 알고 그러다 있겠죠. 보니까 사실은 그 재정국장을 하던 이모 씨가 그런 사진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돈의 출납 업무를 하니까 돈이 얼마가 언제 나가고 이게 네.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진도 촬영해 놓고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사건 수사하다 보면 저런 경우 많아요, 정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찍어 놓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모 건설업자는 상당히 거칠게 사업을 한다고 소문난
건설업자인데 어.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이 양반 이제 빵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빵. 구속도 예, 몇 번 됐었죠. 예. 근데 보면 저런 식이야.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면서 다 증거를 만들어놔. 뭐 언제 누구한테 사진도 찍어놓고 사진 다 찍고 해놔. 기록을 해놓고. 근데 이제 뇌물을 줄 때는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잖아요. 주는 사람이 업자가 부담 없이 그냥 쓰시라고 예, 뭐 예. 아유 저는 뭐 그냥 우리끼리 뭐 이제 그럴 때는 보통 그 앞전에 호용호제를 하죠. 어디서 만나서 뭐 밥도 형님이 먹고, 됐다 예. 아우님이 됐다. 박봉에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하면서 부담 없이 써라. 뭐 애들 키우는데 써라. 학원비에 보태라. 뭐 나는 욕심 없다. 예.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받고 나면 나중에 이거 해달라, 뭐 저거 해달라 하는 거죠. 그 목줄 잡힌 거네. 예, 특히 이제 건설업 관련해서는 인허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거기서 이거 원칙에 어긋나서 안 된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두들겨 패요 정말. 때린다고요? 업자가 공무원을 두들겨 팬다니까. 패면서 너 한번 그런 거지. 너 한번 혼나볼래? 너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 줬잖아. 나 그거 사진 다 갖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너 줄 때 뭐 그거 나 다 갖고 있어 증거. 나 이거 나는 벌써 빵에도 몇 번 갔다 온 사람이고 나는 뭐 이미 뭐 난 겁날 거 없어. 난 버린 몸이야. 너 그러면서. 한번 구속돼 갖고 공무원 연금 다 날리고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경우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줄 때야 큰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 네. 너하고 나하고 네. 벌어진 일 뭐 누가 알겠냐. 부담 없이 받으라. 나중 되면. 그런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다 증거가 저렇게 남는다니까. 다 사진 찍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좀 몰랐어요. 저는 이거 다이어리도 놀라웠는데 다이어리 날짜에 딱 기록한 것도 놀라웠는데 이게 있었다. 이건 이제 빼박 아닙니까? 진짜 이게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영장- 부패 관련한 수사에서 저 정도 증거가 나오면 네. 증거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받은 쪽에 자백 외에는 증거 수집이 거의 다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부인했을 테니 네. 그러면 그게 또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될 것이고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진실이야 본인들만 알겠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저 네. 정도 증거 확보됐으면 아하. 뭐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다 나와 있다. 이거 권성동 이제 아들 문제도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JTBC가 보도를 했는데 보면은 아들이 2016년에 개포동의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그 아들의 작은 아버지 또 뭐 여동생인가 같이 지분을 나눠서 사고. 근데 1억 5천을 아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5천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재산은 7천이었는데 없어요. 돈이 어떻게 오간 것도 없는데 아들 몫을 1억 5천을 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권성동은 이거 증여세가 납부된 거는 구세청에 뭐 수사해 보라고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아들은 다음에 봤더니 재산이 또 늘어 있는 거. 참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2016년도에 개포동에 아파트를 네. 구입을 했으면 사실은 투자 시점도 잘 골랐네. 잘 골랐네. 그렇군요. 투자 시점을 또 역시 자산 시장을 잘 아시니까 투자 시점까지. 아니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강남 쪽 아파트가 최저점을 찍은 게 대략 2013년도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 13, 14년도에 샀으면 거의 최저점에서 산 거예요. 바닥에서 산 거고.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네. 근데 뭐 16년은 개포동은 더군다나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2016년도 정도면 네. 기존의 개포동 쪽에 그 많던 그 뭐 5층짜리, 4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막 철거를 준비하거나 철거에 막 들어갔었을 시점 아닌가 싶어요. 네. 철거가 막 진행될 고 무렵 같은데요. 2016년도면. 잘 들어갔다. 기가 지금 막히네. 그때 2016년 10월에 12억 4,500. 근데 지금은
시세가 33억이 넘는다고 또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학원생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했겠냐. 뭐 증여세 1원도 한 푼 안 깎고 국세청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권성동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아들 예금 계좌에 돈이 오간 기록 이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는 또 증빙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그게 얘기가 깔끔하게 해명이 되려면 네.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면세액이 3천만 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거의 8천만 원이 비는 거잖아요. 기존에 뭐 7천만 원 있었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은 그냥 그 전에 뭐 어떻게 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비는 금액과 관련해서 3천만 원은 훨씬 넘는 돈이니까 네.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한 게 있다고 하면 해명 되겠죠. 하지만 그게 전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네. 그 해명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조사 수사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김건희는 구속 기소 전, 그러니까 기소 전에 마지막 소환 조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는데, 뭐 이제 기소 전에 그냥 한 번 더 부른다 그 의미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사실은 예. 어저께 소환을 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어제는 안 나오고 나왔어요. 이제 오늘 출석하는 건데 거의 예상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그 수요일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거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차피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더 나가면 되는데 아마 뭐 구속 만기에 쫓겨서 그 특검이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가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수요일 날은 안 나갈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진짜 역시 안 나가요. 예상대로 예. 오늘은 출석을 해서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고 특검도 기소하려면 내일은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서류 꾸며서 공소장도 써야 되고 그렇네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렇게 늦게까지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어제가 아닌 오늘 출석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것도 따져봤을 것이다. 지금 뭐 김건희 쪽에서는 김건희가 이제 눈에 초점이 없다. 그리고 극도로 쇠약해져서 올해 뭐 조사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이 그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얘기는 벌써 한 8개월째 듣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네. 김건희 건강과 관련해서는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 얘기는 극도로 쇠약하다. 뭐 밥도 전혀 못 먹는다. 뭐 계속 그 8개월을 그러고 살 수 있나? 근데 얼굴은 좋아 보이고 그때 소환 조사 받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좋아 보이던데 어쨌든 건강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들어가는 호송차 역시 뭐 진하게 썬팅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안에는 보이지 않고 지하도 비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건희 부르고 또 이제 건진법사 구속이 됐고 뭐 통일교 관련해서 건진법사 그쪽 통해서 아니면은 권성동을 통해서 통일교 쪽을 계속 이제 파고 있는 것인데 이게 통일교 얘기 하나하나 보면은 김기현 대표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최고위원 뭐 누구 당선시키냐 그 오더를 받아서 통일교가 움직인 게 아니냐 의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준다고 하지 않았냐 챙겨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 김건희랑 연결되어 있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천 개입 의혹도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김기현 대표나 다른 사람들도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일단 그거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면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선이겠죠.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네. 영장 재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그게 돼야 통일교 쪽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입당을 언제쯤 어떻게 몇 명이나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소환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정말 통일교 쪽에서 밀어넣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느냐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예. 정말 알 수 없어요. 제가 과거에 예. 이 종교 집단, 종교 단체와 관련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통일교보다 훨씬 세가 좀 작은 종교 집단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왕성하게 막 교세를 늘리던 곳이었어요. 네. 그걸 수사하는데 이른바 백이 들어오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아니 저 사람이 왜? 뭐 이런데 와, 이 종교 집단의 힘이라는 게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이 신도였어? 막 이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근데 통일교 정도 교세면 네.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신도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는 그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교 네. 문제니까. 거기다가 아니면 통일교와 깊숙이 수십 년째 관련을 맺은 인물일 수도 있고 그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얼마나 많은 또 통일교 뭐 신천지 얘기도 저번에 나왔었지만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일들 뭐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의혹까지 가 있지만은 또 누구 이름이 나오게 될지는 또 알 수가 근데 없고. 예. 종교 단체가 정말 힘이 셉니다. 겪어보면 정말 힘이 세요.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표도 그렇고 아니 표도 표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엄청 세요. 제가 그때 그거 수사하다가 날라갔어요. 그러셨어요? 갑자기 뭐 인사이동 나갔고 딴 데로 날라갔어요. 그거 수사하지 마라. 멀리서. 그러니까 그 바라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거든 제가. 그래서 이쪽 잡아 넣겠다고 했다가 영장 청구도 못 해보고 갑자기 인사 나갔고 날라갔어요. 그 힘 세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참 이 특검 수사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이런 거 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김기현 당대표 몰아주기 정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통일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수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나왔으니까 장동혁 대표 선출됐어요. 사실 저도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되겠지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네. 직전에 있던 대통령 선거에서 본 후보였던 사람 물론 이제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을 하니까 당 대표 나갈 일은 없는데 네. 대부분 이제 낙선한 사람들이 당 대표 출마하잖아요. 예. 떨어진 유일한 케이스가 김문수 후보예요. 이거는 뭐 저 멀리 이회창 총재부터 뭐 옛날에 DJYS야 뭐 워낙에 일종의 정당에 대한 오너십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수십 년째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니 새 역사를 어떻게 썼네요. 채 2달 반 전에 대선을 치른 후보가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떨어져.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그 힘든 일을 장동혁 대표가 해냈네. 참나. 근데 보니까 이 본선에서도 그 4명의 후보가 있을 때도 1위를 했다라고 네. 하고 그 결선까지 이어졌는데 물론 이게 이 당신과 민심 반영 비율도 8대 2였고 뭐 그런 룰도 있겠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된 거 역시 윤어게인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된 지가 딱 3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궐로 들어와서 작년 총선에 재선에 그렇죠. 성공했으니까 네. 딱 3년 됐는데 3년 만에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국회 입성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될 만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는 게 없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이름을 몰랐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장동혁 하면은 그냥 뭐 한동훈 개, 친한 개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초선인데 그것도 국회의원 뭐 갓 1년 한 상태에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면서 언론에 네네. 조금 보도가 됐을 뿐이지. 맞아요. 뭐 잘 널리 몰랐죠. 전국적 인지도가 있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정치인이 갑자기 그래도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가 됐어. 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 능력이냐? 아하. 그냥 친윤에 업혀간 거죠. 진윤에 업혀간 거다. 그러니까 언더진윤 얘기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많이 해왔는데 언더진윤이 그냥 앞에 세운 그런 당 대표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한동훈 전환길 뭐 이번에 그래 평가가 한동훈이 전환길한테 졌다. 뭐 싸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도와줬죠. 아. 결선 투표 앞두고 예. 김문수 후보를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 차악을 선택해 달라는 거잖아요. 졸지에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도 악은 악이야, 차악이야. 차악이 악은 됐고 네. 장동혁 후보는 최악이 그렇죠. 된 그런 셈이 건데. 됐죠. 아니 그거 보고 아유 그래 김문수 후보 차악인데 내가 뽑아줘야지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당원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에라이 시그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오히려 거꾸로 저 장동혁 후보 뽑겠다라고 마음먹은 당원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도와줬죠, 예.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의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의 힘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당에서는. 아니 저는 예. 한동훈 대표 시절부터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네. 친한계 그러는데 친한계가 실체가 있냐?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실체가. 아니 기본적으로 예. 이 여의도 국회는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대우가.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언급되는 인사 중에 네. 현역 의원이 불과 몇 명 안 돼. 아. 근데 그 현역 의원도 대부분 뭐 비례대표죠. 아니 예. 비례대표가 대부분인 것도 있지만 네. 지역구 의원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도 사무총장까지 시켜줬는데 저쪽으로 가버렸죠.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틈만 나면 더 부각시켰고 이른바 개파 보스를 앞세우기보다는 본인을 더 앞세웠고 조경태 의원도 네. 야 내가 왜 친한계 조경태냐 조경태계 한동훈이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당대회 출마하면서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조경태 의원은 6선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예. 전 대표는 0선이고 예.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건 계파가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렇네. 계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친한계라고 불리우려면 네. 현역 의원이 적어도 5명, 10명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20명 정도 있으면 뭐 최선이지만 네. 거기에 원외 인사들도 더 붙을 수는 있지만 원외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숫자와 단결력이 중요하고 네. 야 우리 계파 수장의 정치적인 승리 결국에 이제 정권 잡는 게 목표인데 위에서 우리가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이 정도 자세는 돼야 그게 개판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었던 네. 이른바 친한계 아니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쓰면 안 되겠네요. 친한계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예, 그 대표 시절부터 친한계는 친한계는? 내가 보기에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 예.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난 게 이른바 친한계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근식 후보가 그러니까요.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4등 안에 못 들어. 그렇네. 적어도 거기는 최고위원 한 명은 만들어내야 계파인 거죠. 그렇네. 그것부터 그 결과부터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전환길에 정말 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뭐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 그러고 내 뒤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 전환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이제 언론의 관심이거든요. 이 전환길 당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전환길 뒤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음. 말을 좀 네. 바꿔 탄 거잖아요. 아, 윤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최근에 라이징 스타로 부각된 그쪽 세계에서 라이징. 라이징 스타로 부각된 네. 전환길과 손을 잡는 거고 또 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은 좀 뒷방으로 밀려나는 네, 추세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하. 참 볼수록 점입 가경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네. 이게. 그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제 장동혁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럼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장동혁 대표 선출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냥 지금과 비슷하게 굴러가겠죠. 일단은 총선이 오래 남아 있으니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분당 가능성은 극히 낮게 봅니다. 분당. 예. 아니 이렇게까지 윤어게인 당이 됐는데 네. 합리적인 보수,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있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아니 있기는 힘들죠. 예. 근데 분당을 결행할 만한 90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어요. 90점이 있어야 돼요.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뭘 또 나가요. 안철수 의원은 탈당 안 할 거예요. 예, 당을 지킨다. 예. 또 안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나갈 만한 사람이 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역 의원 몇 사람 정도는 예. 나가줘야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야 음.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도 좀 받고 그래야 당직자 월급도 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당을 꾸려갈 수가 있는데 네. 현역 의원 누가 탈당을 하겠느냐. 제가 보기엔 나가라 하겠죠. 장동혁 대표 쪽 뭐 특히 이번에 뽑힌 최고위원 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고 막 할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나가겠느냐?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쫓아낼 방법은 있느냐? 현역 의원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그런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친윤계가 아닌 뭐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내가 참자. 지방선거 결과 딱 나오는 순간에 결과 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그렇겠죠. 얘기 나올 거고. 네. 그래서 그때 밀어내기 한판 하면 된다라고 계산을 하겠죠. 내년 지방선거 불과 몇 달 남았어요. 10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네요. 이제 얼추 9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렇게 굴러가겠죠. 그 시점을 맞아요. 사실 지금 뭐 큰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일단 국회의원 기다린다. 선거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없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모습을 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또 이번에 수사 대상에도 뭐 여러 명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으니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뭐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서 조사 받고 거기에 대한 특검의 판단도 있을 테니까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네.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동결을 네. 했나요? 동결을 했습니다. 2.5%로 네. 동결을 했는데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은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28일 날 금통위가 예정돼 있었고 네. 뭐 대부분의 전망이 동결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동결하고 있으니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4.5%잖아요. 네. 그럼 우리하고 2%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대 최다 차이예요. 최대 금리 차가 최대 벌어져 금리 있는 차. 상태예요. 근데 예. 만약 우리가 여기서 0.25라도 낮추면 금리 차만 2.25%로 벌어지는 건데 물론 환율이라는 게 뭐 금리만 갖고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금리 차이도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는 틀림없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1,380원, 9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이. 물론 그 탄핵 직후나 뭐 올 봄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죠. 1,400원 밑으로. 네. 그때는 1,400 위로 훌쩍 넘어갔었긴 합니다만 1,390원도 사실은 고환율이죠. 우리 그냥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좀 시절. 올라와서 뭐 달러당 1,100원 계산하다가 1,150원 계산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냥 훌쩍 뛰어갖고 계속 1,300원 위에서만 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출 기업에게는 고환율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전반에 끼치는 어떤 물가라든지 영향에서는 이렇게 고환율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원화 값이 더 싸지고 달러 값이 더 비싸지는 거는 네.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금리를 낮추면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인데 물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에 묶어놔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만 네.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지금 서울에 네. 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6억 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훨씬 높죠. 예. 십몇억 되죠. 그런데 대출을 6억 원으로 묶어 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웬만한 중위권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막아 놓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1, 2억 된다고 하면 대출이 6억 원밖에 안 되면 거의 6억 원을 자기 돈을 갖고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금통위원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9월 FOMC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 한국은행도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0.8%에서 0.9%로 상향을 했네요. 아마 이제 추경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네.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제가 좀 빨리 활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일단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볼 때는 코스피 5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있죠. 그 양도세, 네. 그 대주주 기준, 하고 배당 관련된 그 배당 법안도 어떻게 소득 되느냐. 분리과세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2004, 5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네. 지금 3,200선 전후로 올라온 것은 아하. 물론 이제 이 탄핵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부터 이제 올라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당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 이슈로 쭉 끌고 왔던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뭐 기업의 경쟁력이 확 높아져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고 정책 이슈였는데 그게 최근에 대주주 요건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과 관련해서 한풀 꺾인 것도 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네. 정책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실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모호성이 조금씩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보기엔요. 정말 코스피 5천을 찍으려면 뭐 여러 가지 세율과 관련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고질병이 있어요. 뭐요? 정권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물론 윤석열 정권처럼 3년 만에 끝난 정권도 있습니다만 네. 통상은 5년마다 정권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언론 논조나 심지어 경제부처의 고위직 관료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어도 경영권은 절대 바뀌면 안 돼. 경영권은 완전 신성 불가침이야. 이거는 50년, 100년 동안 위협받으면 안 되고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의외로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른바 코스닥의 빈 껍데기 쉘로 취급받는
그런 종목 빼고는 제대로 된 적대적 M&A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 거. 근데 적대적 M&A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적대적 M&A 적대적이라고 붙으니까 나빠 그러니까. 보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예. 적대적부터 시작하니까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예. 그리고 경제 관료들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 관료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상장 기업 특히 대기업 재벌 기업의 경영권 수호가 책무라고 생각하는 경제 관료들이 많아 보여요. 기재부 관료 얘기를 예.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아니 경영권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주주들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뭐 정씨로 태어나면 100년 동안 계속 경영하고 뭐 구씨가 100년 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그거 없잖아요. 다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잘 그럼요. 바꿔 나가고 키워 나가고. 주주로 남는 거죠. 예. 주주로 남게 돼. 이 창립자 예. 파운더의 그 집안은 주주로 남는 거지. 그 집안이 그 패밀리에서 자자손손 뭐 손자의 증손자까지 회장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부터 그 길부터 좀 여는 게 좀 필요하고. 근데 그게 예. 이루어지면 코스피 5천 갈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뭐 경제 관료를 포함해서 그냥 그 이른바 사회 그 주요 세력들이 다 경영권 방어에 도와주는 형국이면 절대로 코스피는 5천 못 갑니다.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예, 법도 법이지만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주의 깊게 듣고 판단을 하면서 바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현안들 하나하나 경제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